네, 지금 이 시각 글로벌 시장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해외 증시 꼼짝 시간입니다. 네, 잠시 실수가 있었는데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부터 오늘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취업 인구수가 먼저 나왔는데 32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23만 건이었는데 굉장히 예상치보다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어서 실업률은 5.8%로 그전과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굉장히 좋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도 강보합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7,946.4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가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상승 출발해서 4,782.3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은데요. 이어서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CEO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소식 밝히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견인이 또 있으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도 2,075.3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 가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세로 출발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ECB가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또 통화정책회의에서 별다른 액션이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좀 실망감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드라기가 나중에 추가 양적 완화를 내년 초쯤에 할 것이다라는 강한 신호를 보여주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가보겠습니다. 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거의 3% 가까운 강한 상승세, 그리스는 3.7%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중국 시장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도 거의 1.3% 넘게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당 흐름을 보면요. 상하 종합지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2,978.03까지 최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급등과 급락의 범위를 보시면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가 5.5%나 돼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의 모습을 오늘 보여준 하루였고요. 그럼 이어서 이렇게 시장 동향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드라기 총리의 언급을 다룬 블룸버그의 보도인데요. 드라기 총리가 이제 내년 초에 있을 다음 이 통화정책 회의까지 7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7주 동안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지지를 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일을 또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양적 완화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관련해서 정책 위반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7주를 갖게 됐다. 이 7주 후에 ECB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 정책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음 내용 보시면요. 포렉스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드라기가 저금리 장기 대출 입차를 이제 11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 입차를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저금리 장기 대출 입찰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이 때문에 추가 양적 완화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ECB 어제 금리도 동결을 했고 또 드라기 총재의 발언도 좀 그래도 강한 신호를 보여주는데요. 내년 초에 실제로 액션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요즘에 ECB 회의 보면은 다들 하는 얘기예요. Only plan, no action. 항상 계획은 있어요. 항상 빈손으로 들어와서 박수 받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맛을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대충 나가서 말로 때우면은 뭐 대충 넘어가겠지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이제 시장이 점점 지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외신 보도 들으셨겠습니다만 7주의 시간이 남았다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어제 얘기했으면 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증시가 2% 중후반을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살짝 간을 본 거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지 않고 오늘 제시하니까 바로 급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로존에서 계속 디플레 파이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마리오 드라기인데 유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디플레 압력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인데 시장에서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작은 기대치도 충족하지 못했었던 어제
그리고 오늘은 어제 부족했었던 부분을 좀 보완하니까 시장 반응이 나온다. 근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ECB에서 지분이 가장 큰 국가는 독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독일 코멘트를 가만 기억해 보시면 이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쪽에 확실히 선을 그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라기가 독일의 의사를 어느 정도 눈치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제 얘기했겠죠. 거 봐. 이 시장 반응 봐. 이렇게 되잖아. 내가 생각한 대로 끌고 나갈게. 추가 양적 완화를 하는데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코멘트도 어제 있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반대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데 7주의 시간이 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유로가 1.23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조금 어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을 좀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영향 계속 예상하시나요? 나오는 얘기로는 뭐 이제 확실한 이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 1월 말이나 뭐 2월 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놓고 본다라면은 뭐 어제 나온 얘기에서도 이제 금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다 이제 관련해가지고 유동성 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러시아 쪽의 유가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쪽의 디플레가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도 이제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다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은 립 서비스는 이제 그만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분명히 다음 회의에서 답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나오면은 1월 말 그때쯤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월 달 정도 되면은 늦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가시화적인 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LTR로 썼던 것들이 계속 이제 1월 달, 뭐 2월 달까지 계속 상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또 딴소리 할 가능성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유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의 방향성을 좀 정해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10월달 기억해 보면은 그 이때만 해도 드라기 총재랑 그 독일과의 의견 차이가 안 좁혀지고 그 미국은 오히려 독일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그 독일 실물 경제 지표 가지고서는 전 세계 시장이 한번 풍파를 겪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그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디플레이 압력을 더 키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더 빨리 그 미국식 QE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기로라든 그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양적 완화 조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단적인 지표로 나오고 있는 게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양적 완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스페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지금 10년물 국채가 지금 2%입니다. 그 미국하고 지금 뭐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여기까지 떨어졌다라는 것도 역시 그 지금 계속해서 그 재정 정책에 대한 확대를 그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중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도 못하게 불을 부어버리면서 또 통화 전쟁에 또 뛰어들었죠. 그래서 그 더 이상 사실은 이제 립 서비스로 늦출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일 거고, 여기에 압력을 더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ECB 그 자체 이사회에서도 지금 내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7주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깜짝 선물이 던져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은 지금 ECB 대차 대표 지금 2조 유로인데 3조 유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네. 코멘트는 나온 지가 좀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ABS 커버드 본드만 사는 게 아니고 회사채, 뭐 국채, 뭐 이런 식으로 매입해서 유럽 전역에 이제 돈을 갖다 풀어놓겠다라는 코멘트로 들리는데, 아까 전에 잠깐 짚어주셨던 부분에서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글로벌 최강으로 지표가 잘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지금 지표가 제일 안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럽이나 중국 쪽이 굉장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죠. 스페인 국채나 이탈리아 국채가요, 미국보다 비쌉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식 QE를 결정해서 이탈리아 국채와 스페인 국채를 ECB가 매입해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즐거워할 겁니다. 원하든 뭐 원 풀었다라는 식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여기서 이 유로존 채권들을 대량 ECB가 끌어안는 게 능사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풀리면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이슈지만 꼬여버리면은 이 스페인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량으로 매입하고 ECB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미국식 QE가 호조세를 제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뭐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어느 시점 됐을 때는 굉장한 아킬레스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미국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을 제외한 취업 인구수가 32만 1000건을 발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웃돌았는데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연준 연구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는 목표로 최적의 컨트롤이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보시면 초록색 선이 2번 2014년에 한 연구고요. 파란색 선이 2012년에 한 선입니다. 보시면 지금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2014년 말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고 실업률도 안정시키는 이 목표를 이 파란색 선보다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게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이 연구에서 시사한 바로는 이제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조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최적의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가장 이렇게 빠르게 가능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이렇게 관련 시뮬레이션까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조기 금리 인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이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국이 예상보다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금리를 더 먼저 올릴 수 있다라는 코멘트로 일관을 하다가 지난번에 느닷없이 인플레이션 2%가 되지 않을 우려를 연준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줬고 그 이전에는 미국이 좋다 그래서 미국만 좋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주변국 여건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ECB 여건을 봐도 그렇고요. 뭐 여타 여건을 봐도 미국 혼자 잘 나간다고 금리 올릴 수 있는 국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유가가 오늘도 빠지고 있던데 빠지는 유가는 인플레 우려를 조금 더 멀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 카드를 급하게 꺼내들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라고 하면 급하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이제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에다가 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출구를 택할 가능성이 높지 인위적으로 조금 더 땡겨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죠. 뉴욕 더들리 총재 같은 경우에도 내년 중반쯤이면은 금리를 올려도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내년 중반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이던스입니다. 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이던스를 무리하게 땡겨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미국이 급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내년 중반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 그 앞으로 땡길 만한 이슈는 인플레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작다. 실업률 5.5%면 완전 고용 상태면 연준이 목표하는 목표 실업률이에요. 이 목표 실업률에 0.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금리 부분에 있어서 고용 지표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기준은 인플레입니다. 근데 이 인플레가 자극받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땡길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에 유가를 눌러놓고 미국은 정말로 경기 회복을 지표적인 부분에서는 다 이득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유가를 이 상태대로 계속 눌려져 있게 된다라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도 유럽도 다 상태가 안 좋잖아요. 글로벌에서 혼자만 지금 경기 회복을 했다고 지금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이랑 유럽이 미국도 수출을 해서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 그 한 섹터들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서 본인들만 지금 경기 회복을 해서 향후에 계속 좋아질 거라는 뭐라 그럴까요? 향후에도 더 좋아질 거라는
뭐 그런 상황들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유가를 낮춰서 경기 회복을 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 시기도 금리 인상 시기지만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일정 부분 상업대출의 전체적인 7%에서 21% 정도를 대부분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쓰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일단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땐 유럽도 디플레 때문에 유가가 문제지만 미국도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한 내용이 움직이기 전에 유가가 먼저 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방향성만 보셔도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언제쯤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은 딱 포인트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하는 시점이 보통 거의 대부분 내년 6월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6월에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도 이제 자국 내에서의 회복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글로벌이 살아나야 자국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한두 달 전같이 저희가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타진하는데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한 그 컨센서스가 됐다고 그러면 그 어제의 그 실업률 발표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호조로 발표되면은 미국 증시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 안 되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용 지표들을 잘 나올 때마다 미국 증시들은 오히려 꼬꾸라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간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던 인플레이션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지금 유가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의 증대가 고용으로부터 창출이 돼서 그게 그 기업의 가동률을 올리고 그 가동률을 올리기 위한 설비 투자 거기서 실물 경제로 이제 미국이 풀어놓은 돈이 침투될 때 그때 사실은 출구 전략을 쓸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핑계거리가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소비 지표가 부진이죠. 그러면 지금 뭐 시간당 임금 상승률 같은 부분도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동안 아무리 다른 뭐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이 나오더라도 아니면은 뭐 그 실질적 취업자 수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국면으로 가고 있더라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안 늘어나면은 이건 소비로 전환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 이러면서 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또 덮어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이제 이런 부분들 고용 지표는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연결고리가 지금 소비 지표 부진으로 또 덮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이번 고용 지표의 호조성 발표가 사실 실질적인 금리 인상의 시그널로 바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또 미국 소식도 알아봤고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또 박진희 더 팀장님도 중국에 달렸다고 하셨는데 중국 시황 보고 한번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보내준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凯边康萨姆达，这里是中国经济网，现在是中韩财经连线沪港通时间。上周五，沪股剧烈震荡，上证综合指数盘中最大振幅接近6%，成交再访天量。这是否意味着盘面出现了变化？周一行情会怎样演绎呢？我们有请今天的嘉宾凌云。周一市场应该涨跌呢都存在可能。上周五10700亿的成交，但上涨的家数呢只有200来家。下跌的家数呢倒是有2000家，高量的这种成交水平呢也并不能够推动市场的整体上涨，赚钱的示范效应呢正在急剧的一个下降，估计市场会进入一个高位震荡的一个走势。数据显示，越来越多的投资者通过融资融券的方式买入股票，这是否就是近期成交量屡创新高背后的原因呢？那这种交易方式又有什么风险呢？资金的放量呢来自几个渠道，一个是现在呢有了融资融券。融资融券的规模呢在8000亿，还有券商呢现在打通了部分银行业务，他卖一些理财产品，通过理财产品呢向股市呢融入资金。另外呢，银行也开始呢这个间接的向证券这块混业，各路资金呢都存在在短期快速进入市场，而从成交量放大的程度来讲呢，也放大到了阶段性的一个极限，继续放量的可能性已经下降。本周中央经济工作会议就要召开了哈，那么您对这个经济工作会议有什么展望吗？我觉得这一次的中央经济工作会议呢，还是很值得大家花点时间呢去研究中国在经济领域的改革、经济增长的目标啊、货币政策的一些定调啊，
也都在这个会议上面呢会出来，对股市呢会有中线的一个影响力。但短期呢，因为市场已经处在一个狂热的一个状态，短期起到火上浇油的作用可能性会非常的小。好的，谢谢。需要了解更多有关沪港通的消息，请大家登录中国经济网韩文频道。 네, 오늘 모건스타니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정말 초강세 시장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블룸버그에서 다룬 소식입니다. 중국주의 랠리가 비관적인 시각을 끌어왔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빌린 돈으로 한 상승세다. 세계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첫 분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의 스트레티지스트인 켄 팽이 굉장히 이건 비이성적이다라고 이렇게 이레이셔널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어서 전 세계은행, 그러니까 세계은행의 전 경제학자였던 앤디 시엘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 트레이더가 또 다른 버블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요. 강한 모습 보여준 중국 증시, 하지만 랠리가 펼쳐질지 아니면 이 사람들 말들처럼 거품으로 끝날지 한번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초강세가 나오는 것은 가능성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중국 증시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5분봉을 보고 있었는데 봉 3개 생기는 사이에 200피를 밀었어요. 그러면은 봉 3개면 몇 분이란 얘기예요? 15분이란 얘기거든요. 15분, 예, 저기 나오네요. 거의 3,000피에 근접했던 중국 증시가 2008비 초반까지 15분 만에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이제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 올리듯이 이걸 또 끌어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급등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급등락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조금 이제 신경들이 많이 쓰이실 거고 도표 2개만 보죠. 일단 지난주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 플로우, 그러니까 아시아 EX 재팬 펀드 플로우를 보게 되면 아시아 쪽에서 펀드 플로우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갔어요. 근데 다음 거 한번 보죠. 차이나만 봤어요. 차이나만 봤더니 전체 아시아에서 20억 달러 조금 넘게 나갔는데 차이나 쪽에서 나간 금액이 25억 달러 정도 돼요. 외국인들은 연속 2주 동안에 차이나 펀드 플로우를 급속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펀더멘탈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무슨 테마주 상승 올라가는 것처럼 중국 종합 증시가 바닥 서 있거든요. 거의 뭐 90도 각도로 서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스트레지스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이성적이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정 한번 보죠. 다음 주 일정은 이번 주는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고 월요일날 ISM 제조업 지수 나왔고 수요일날 ADP 민간 고용 나왔고 오늘 실업률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고 있는 한 주의 경제 지표였어요. 다음 주 보게 되면 월요일날 수출입 중국의 수출입 나오죠. 무역 수지 나옵니다. 수요일은 M2 증가율 나오고 물가 지표 나옵니다. 금요일은 산업생산 손해 판매 이 지표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중국에서 월수금 굵직한 지표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 보게 되면은 사실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우리 펀더멘탈은 이만큼인데 주가는 이만큼 올랐구나. 그러면은 주가가 오바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국 증시 그렇게 싹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차트 각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성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한 상승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에 그 지표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성을 잠깐 찾는 시기가 그게 이제 중국 증시의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시세 차익, 그 급등한 시세 차익을 털고 나와야 되는 그 차익 실현 구간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랠리 어떻게 보면은 정말 테마주 말씀하신 테마주 같은 성격의 단기 랠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보자면 이건 유동성 장세입니다. 네. 지금 그 어디서 촉발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시죠. 그 금리 인하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조업 지표 안 나오는 거를 지준율 인하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그 기대감으로 덮었습니다. 거기에 은행에서는 예금자 보호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증시 또 데이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그 일일 트레이딩으로 좀 바꾼다.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12월 3일 거래량, 그러니까 그저께 거래량이죠. 9천억 위안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기준으로 160조 원이 넘는 건데, 그럼 전 세계 그 미국이 2007년에 썼었던 일간 최대 거래량을 지금 중국이 갈아치운 거고요. 그 20년 전인 1994년 중국의 1년치 거래량이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광란의 도가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표라든지 숫자가 뒷받침 안 되고 정책으로 밀어붙여서 돈의 힘으로 올리는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국면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실적 장세로 만약에 넘어가는 그 숫자를 증명을 해내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메가 랠리가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제조업 지표라든지 수출입 지표 같은 부분들, 중국이 지금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지표거든요. 서비스업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그런 그 전통적인 제조업 지표들 그리고 무역 지표들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 숫자를 저희가 만약에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2007년도에 그 버블로 생각했었던 4,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다리 역할, 그 가교 같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저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9일날 경제공작회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년도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를 발표할 건데, 다 알려져 있기로는 7% 성장으로 이제 낮춰 잡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 시장의 좀 반응을 다음 주에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중국은 이제 내수에서 이제 돈 풀기를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돈 많더라고요. 정말로 대출로 지금 올리고 있어서 뭐 부담스럽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요새 후강통을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증권주들이 뭐 연일 상을 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보험주들도 좀 급등하는 현상들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무겁다는 페트로 차이나도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좀 약간 열기가 띄어져 있긴 하지만, 그 씻고 난 다음에 방향성 보시면 확실히 좀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2월 IPO 기업부터 또 미국과 중국, 유럽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장우영 팀장님 또 무료 투자 설명회 하고 계신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투자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춥잖아요. 예. 한국투자증권까지 안 걸어오셔도 되고요. 검색창에 이프렌드에어 검색하시면 사이트 뜰 겁니다. 그걸 통해서 편안하게 집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10시 반서부터 12시까지 강준혁 대표님이 한 타임 매일같이 나오시거든요. 좋은 시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에 고강도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